베이징의 하늘은 여느 때처럼 잿빛이었다. 그러나 인민일보 일면을 가득 메운 안정과 발전이라는 글자들은 오히려 불안의 그림자를 더 짙게 드리웠다. 중공 20기 사중전회가 열리던 그 주, 한쪽에서는 경제회복과 사회조화를 외치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었다. 단 사흘 사이 36명의 고위 장성들이 전격 해임되었다. 그 명단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군 내부의 암호망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군단장, 전구 부사령원, 무장경찰 참모장까지 이름이 언급된 순간 자리에서 사라졌다. 누가 명령을 내렸는가, 왜 하필 지금인가,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3시 중앙군사위원회 내부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일었다. 몇몇 위원들이 연명으로 의견서를 올리려 했다. 주제는 단 하나, 현 체제의 지휘불능 상태에 대한 대응 방안. 그러나 그 시도는 불과 몇 분 만에 봉쇄되었다. 회의장에 들어서기 전 군기감찰국 요원들이 돌연 문을 잠그고 통신 장비를 회수했다. 그 자리에서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보고는 상부로 올라가지 않았고 제안자는 사라졌다. 이후 군사위원회는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다. 작전 명령 라인은 멈췄고 서명은 지연되었다. 명목상 최고 통수권자는 존재하지만 명령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다. 체계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그런 모순된 정적이 군 전체를 덮었다. 이 정적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체제 내부가 스스로를 재정렬하는 소리 없는 진동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권력이 새 흐름을 찾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군권은 당의 절대적 지배 아래 존재했으나 지금 그 균형이 흐트러지고 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이제 군의 실질적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가? 중앙군사위원회가 움직이지 않는 순간 다른 누군가가 그 공백을 채우기 시작했다. 일부 참모들은 이미 베이징 서부의 군사구역, 즉 서산에서 비공식 지휘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곳에는 한 인물의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다. 장여엽. 그는 공식적으로 부주석의 직함만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 군 내부에서는 그를 실제 총사령이라 부른다. 36명의 장성을 정리한 결정 또한 그의 손을 거쳤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그는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언론은 그의 이름을 피하고 당 기관지는 그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명령망의 움직임은 그가 중심에 있음을 증명한다. 베이징의 전력통신망, 서북전구의 교신 암호, 그리고 전략지원부대의 인사명령, 그 모든 노선이 한 축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 군사체계가 직면한 현실이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더 이상 통제의 상징이 아니며 사중전회의 화려한 회의장 뒤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 이동이 조용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침묵의 틈새에서 한 시대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장여엽의 부상은 계획된 승진이 아니라 무너진 체계 속에서 자연히 흘러간 결과였다. 그는 오랫동안 시진핑의 군사개혁 노선을 설계해온 실무형 장교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그의 역할은 정책 설계자에서 최종 집행자로 변했다. 군사위원회가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동안 그는 작전 지침과 인사 결정을 직접 승인했다. 공식 서명은 여전히 주석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제 명령의 경로는 장여엽의 비밀 연락망을 거쳐 현장으로 내려갔다. 내부에서는 이를 그림자 군령 영자군령이라 불렀다. 그가 빠르게 권력을 흡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그는 군사과학기술 분야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전략지원부대, 항공우주공정국, 군용 AI 개발단 올 오브 디즈 기관의 책임자들이 그의 직속 라인에 있었다. 둘째, 그는 전통적 파벌 싸움에서 자유로웠다. 그는 특정 정치 세력의 대표가 아니라 체제 수호자로 인식되었다. 셋째, 그는 충성 대신 실행을 내세웠다. 중난아이가 원하는 것은 이념적 언어가 아니라 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다. 장여엽은 그 요구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러나 그의 부상은 새로운 균열을 낳았다. 기율위원회, 즉 군 내부의 감시기관은 원래 그를 보좌하던 조직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그 관계는 역전되었다. 기율위원회는 더 이상 장여엽의 보호막이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는 칼끝이 되었다. 그들은 정치적 충성심 점검을 명목으로 모든 군단의 참모와 부사령관의 통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회의 참석자는 사전에 선별되고 녹음 장비가 설치되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안전하다고 믿지 못했다.
이러한 감시 구조는 군의 효율성을 마비시켰다. 명령을 받는 자는 실행보다 오류 없는 복종을 선택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그것은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반역으로 해석되었다. 장여엽조차 이 현실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권력을 쥐었지만 동시에 그 권력에 포획되어 있었다. 감시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한 그는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었다. 사중전회 기간 동안 기율위원회는 2개의 문서를 배포했다. 하나는 정치 안정 유지 방안, 다른 하나는 비상시 군 통제 절차. 전자는 당의 절대적 지휘를 재확인한다 고 선언했고, 후자는 상황 발생 시 기율위원회가 우선 개입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이 두 문서의 조합은 사실상 중앙군사위원회를 우회하는 제도적 장치를 완성한 것이었다. 그 결과 지금의 군사체계는 2개의 심장을 갖고 있다. 하나는 여전히 명목상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중앙군사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피를 순환시키는 기율위원회다. 장여엽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균형이 체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이미 정치가 군을 잠식했다는 불만이 퍼지고 있다. 작전보다 회의가 많고 지휘보다 보고가 많다. 전투력의 문제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신뢰 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여엽이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 권력은 두려움으로 세운 모래성일 뿐이다. 그리고 그 모래성 위에서 중국 군대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대비해야 하는 역설적 위치에 놓여 있다. 지금의 중국 군사 체계가 드러내는 가장 큰 문제는 인사 공백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다. 중앙군사위원회에 36명 공백을 메우려면 후보자들이 즉시 승진해야 하지만 문제는 누가 안전한가가 아니라 누가 믿을 만한가이다. 현 체제는 충성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충성의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 그 결과 누구도 확신을 갖고 명령을 내릴 수 없고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시스템은 돌아가지만 그 안에 인간은 멈춰 있다. 이 공백은 단순한 군 내부의 행정적 문제를 넘어선다. 정치와 군이 동일한 생명선으로 묶여있는 중국에서 군사적 마비는 곧 정치적 위험으로 직결된다. 후계 구도 또한 혼란스럽다. 사중전회 전후로 거론된 잠재적 계승자들은 서로 다른 파벌의 이해관계 속에 엉켜 있다. 리창은 경제개혁을 명분으로 세력을 확장했지만 군과의 연결이 약하다. 딩쇠샹은 오랜 친위 세력으로 꼽히지만 내부에서는 그를 정무형 인물로 평가한다. 후춘화는 여전히 복권을 노리고 있고 차이치 또한 정치국 상무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누구도 명확히 군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군권은 일시적으로 장여엽에게 수렴되었으나 동시에 그를 고립시키는 구조를 강화했다. 이런 상태에서 베이징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 충격을 내부 통제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다. 즉, 위기를 통치의 도구로 바꾸는 전략. 지난 1년간 중국은 경제 부진 속에서도 군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국산 반도체 자립, AI 전장 시스템, 무인 전투 교리가 잇따라 강조된 이유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체제 유지의 수단이었다. 적이 있어야 체제가 유지된다. 이것이 지금의 지도부가 공유하는 생존의 논리다. 이 논리는 군의 개혁 방향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무인화 전쟁과 스마트 전장이라는 구호는 혁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감시 체계를 군사 작전에 통합하는 과정이다. AI 알고리즘이 전투 결정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군 내부의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중앙으로 송신된다. 전쟁 준비와 내부 감시가 같은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다. 기술은 체제의 새로운 무기가 되었고, 체제는 기술을 감시의 방패로 삼았다. 그러나 이 기술 통제 결합 모델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자율성의 부재다. 모든 결정을 중앙이 승인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는 창의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전장에서 돌발 상황이 생겨도 지휘관은 상부의 명령을 기다린다. 그 상부는 다시 정치국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명령 구조는 실제 전투 능력을 약화시킨다. 최근 군 내부에서는 기술은 진보했지만 전투는 퇴보했다는 자조가 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후퇴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 내부 붕괴의 공포가 외부 대결의 명분이 되고 있다.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피로해질수록 전쟁 준비라는 구호는 체제 결속의 언어로 사용된다. 그것은 실제 전쟁을 향한 준비라기보다 전쟁을 상상함으로써 버티는 체제의 자기 암시다. 하지만 그 자기 암시가 길어질수록
오판의 가능성은 커진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시진핑 이후 누가 이 체제를 운전할 것인가? 지금의 베이징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처럼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장여엽은 그 핸들을 잡고 있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중국의 군사 체계는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다. 하나는 공식 승계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영구 정체의 길이다. 첫째 시나리오에서 장여엽은 조만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실상 승계하게 된다. 그는 안정을 위한 전면적 책임자라는 명분 아래 군의 명령체계를 재정비하고 정치적 혼선을 정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세우는 안정은 결코 자유로운 안정이 아니다. 그것은 감시와 공포로 유지되는 질서이며 전쟁 준비라는 명목 아래 사회 전체가 하나의 통제체계로 편입되는 과정일 뿐이다. 그는 전쟁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시나리오는 더 위험하다. 체제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채 서로를 감시하는 상태가 지속될 때 권력의 공백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폭발한다. 군은 명령을 기다리고 정치는 책임을 피하고 경제는 멈춘다. 그 정체의 끝에는 통제 불능의 폭발이 있다. 역사는 이런 상황을 언제나 하나의 이름으로 기억했다. 쿠데타 혹은 전쟁. 두 시나리오 모두 한 결론으로 수렴한다. 중국 공산당의 체제는 더 이상 개혁의 언어로 자신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의존하는 것은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위기 그 자체이다. 위기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고 대결을 통해 통합을 유지한다. 따라서 전쟁 준비는 단순한 군사 계획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이며 내부의 불안을 덮기 위한 마지막 카드다. 그 카드를 쓴 순간 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다. 지금 중국은 조용히 그 길에 발을 들이고 있다. 장여엽의 침묵은 권력의 공백을 채우는 소리가 되고 기율위원회의 강경함은 체제를 묶는 쇠사슬이 된다. 베이징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하지만 그 빛 아래에는 명령을 잃은 군대와 방향을 잃은 정치가 서로를 의심하며 서 있다. 지금의 중국은 안정된 제국이 아니라 불안정한 거대한 기계다. 그 기계가 한 번 더 과열된다면 그 불꽃은 국경을 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순간 세계가 취해야 할 태도는 기대가 아니다. 중국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안이한 예측은 위험하다. 그들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너지는 순간을 통제하려 한다. 진짜 위험은 그 통제의 시도 자체에 있다. 전쟁은 준비될 수 있고 그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다. 베이징은 아직 침묵 속에 있지만 그 침묵은 폭풍의 전주곡처럼 들린다.